크리스마스 밤,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소녀는 그 밤을 지나 더 이상 아이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E.T.A. 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레나 동화보다 훨씬 어둡고 복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크리스마스 판타지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으며 성장하는 심리적 여정을 그립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소녀 마리입니다. 그녀는 못생기고 기묘한 호두까기 인형에게 이상한 애착을 느낍니다. 다른 장난감들과 달리 이 인형은 어딘가 불완전하고 상처 입은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날 밤 마리는 시계가 자정을 넘기자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고 쥐왕이 이끄는 쥐군대와 호두까기 인형이 전쟁을 벌이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선악 대결이 아니라 마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환상과 현실의 경계 호프만은 이야기 내내 독자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아이의 상상인가? 어른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중요하지만 아이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에게 이 환상은 진짜이며 그녀의 감정과 선택을 바꿉니다. 호두까기 인형의 비밀 이야기 중반, 호두까기 인형이 저주받은 왕자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마우스 퀸의 저주로 괴물 같은 모습이 되었고 오직 진심 어린 사랑과 용기만이 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를 넘어섭니다. 마리는 외형이 아닌 본질을 선택하며 정신적으로 한 단계 성장합니다. 공포와 매혹이 공존하는 성장 호프만의 세계는 항상 아름답지만 동시에 불안합니다. 쥐왕은 아이의 악몽처럼 끈질기고 위협적이며 어른의 세계가 가진 폭력성과 불합리를 상징합니다. 마리는 이 공포를 외면하지 않고 통과합니다. 그 결과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의 세계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상상력을 잃지 않는 어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호프만은 말합니다. 성장이란 상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라고.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인간 내면의 어둠과 빛, 그리고 성숙의 대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 작품이 왜 단순한 동화를 넘어 심리학적, 문학적 해석의 대상이었는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어김없이 거리에서 들려오는 이 멜로디, 다들 아시죠? 바로 호두까기 인형인데요. 근데 이 발레, 우리가 아는 것과는 아주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설탕자두 요정이 춤을 추고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고 정말 꿈결 같은 크리스마스 풍경이죠. 호두까기 인형하면 딱 이런 마법 같은 장면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시작됐다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그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달콤한 휴일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두까기 인형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뉴욕타임스의 한 평론가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난 70년 동안 이 유럽 발레는 미국의 제도가 되었다. 와, 그냥 인기가 많다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미국에선요, 추수감사절부터 새해까지 이 연말 시즌에 호두까기 인형 안 보면 뭔가 허전하다고 할 정도래요. 거의 필수 코스인 거죠.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가 마주할 원작의 진짜 모습이 이걸 알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올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달콤한 꿈이 사실은 낭만주의 시대의 악몽에서 태어났다는 거. 그 진짜 기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는 동화책 다들 아시죠? 그 유명한 작가 모리스 샌닥이 이 발레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특색 없고 지루한 발레라고 혹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달콤함이 모두의 취향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 이면에 뭔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힌트이기도 하고요.
원작을 쓴 E.T.A. 호프만이라는 작가는 독일 낭만주의 시대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떤 시대냐면 그림 형제의 동화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막 기괴하고 으스스한 초자연적인 것들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던 시절이었죠. 우리가 아는 핑크빛 동화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원작 소설하고 발레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보면요. 와, 이건 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주인공 이름부터가 다르고요. 분위기는 그냥 어둡고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소름 끼칠 정도예요. 이야기의 중심도 예쁜 과자 나라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7개나 달린 징그러운 생쥐왕이랑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였어요. 아니, 그럼 대체 이렇게나 기괴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발레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변신의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변신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1816년에 호프만이 그 무시무시한 원작 동화를 발표해요. 그러다 1844년에 삼총사를 쓴 그 유명한 작가 알렉산드르 듀마가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무서운 부분은 싹 빼고 아주 부드럽게 다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92년 우리에게 익숙한 차이콥스키와 안무가 프티파가 바로 이 듀마의 순한 맛 버전을 가지고 지금의 발레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요, 사실 호프만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아니라 듀마가 한번 순하게 만든 각색본을 또다시 각색한, 그러니까 각색의 각색인 셈입니다. 완전 다르죠. 자, 이렇게 탄생한 호두까기 인형은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요.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이 이렇게 거대한 전통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게 됐을까요?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요즘 들어서는 특히 이막에 나오는 여러 나라 춤들이 좀 비판을 받기도 해요. 예를 들면 중국 춤에서 동양인을 희화화하는 듯한 분장이나 동작, 또 아라비아 춤에서 보이는 복장 같은 것들이요. 이게 특정 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차이콥스키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지 않냐, 그냥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또 이걸 지금 와서 바꾸는 건 원작의 예술성을 훼손하는 거다, 그냥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전통은 전통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그 신비롭다고 생각하는 아라비아 춤 있잖아요. 그 멜로디가 사실은 아랍 음악이 아니라 조지아라는 나라의 전통 자장가를 살짝 이국적인 느낌으로 편곡한 거래요. 정말 의외죠?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런 논쟁 때문에 작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고민들이 이 오래된 고전을 더 새롭고 더 과감하게 해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힙합 호두까기 인형입니다. 음악은 차이콥스키 원곡 그대로인데 이걸 라이브 DJ가 막 리믹스를 해요. 발레리나의 우아한 몸짓 대신에 브레이킹, 팝핑 같은 역동적인 힙합 댄스가 펼쳐지고요. 무대 배경도 19세기 독일 저택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의 뉴욕 거리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 작품의 안무가인 제니퍼 웨버가 이런 말을 했어요. 힙합 댄서는 소리를 듣고 그걸 몸으로 번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 거를 대충 흉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작 음악의 핵심을 존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몸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정말 진지한 예술적인 시도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200년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으스스한 독일 동화에서 출발해서 우아한 러시아 발레가 됐다가 이제는 미국의 국민적인 연말 전통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도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있는 거죠. 결국 기괴한 악몽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 전통이 되기까지 호두까기 일령은 그냥 하나의 박제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무려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온 살아 숨쉬는 하나의 거대한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의 고전을 진짜 고전으로 만드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완벽함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다시 쓰이고 다시 이야기될 수 있는 바로 그 힘일까요?